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치의 대박스타 7월 첫째 주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김효지입니다. 앞으로 매해누님과 함께 이 대박스타 함께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저번 시간에는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안전자산과 또 위험자산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안전자산 같기도 하지만 위험자산이라고 분류되는 골드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다각도화시켜서 계속된 점층된 수익을 얻고자 하는 게 저의 방의 목표고요. 항상 그런 점에서는 일정치 이상의 목표치를 달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다시 더 좋은 기회로 더 밝게 방송 중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골드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매해눈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해눈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이거 준비하느라고 고생 좀 했는데 잘 지냈습니다. 아, 그러세요. 네. 아, 제가 홈페이지를 봤더니 6월 한 달 동안 수익률이 가장 높으셨더라고요. 네, 축하드립니다. 예, 네. 뭐 잘 해준 것도 해줬는데 네. 저희 회원님들이 굉장히 좀 잘 따라와 주셨어요. 이 선물이라는 게 사실 네. 청산과 그 진입이 좀 일정치 않아요. 개인 회원들마다 편차가 좀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누구는 먹었다고 하더라도 누구는 좀 손실을 본 이런 케이스가 발생할 수 있어요. 일중에도. 근데 회원님들 대부분께서 좀 수익을 잘 따라와 주셔가지고 선물에서도 마찬가지고 주식에서는 오히려 더 크게 받고 같이 포함해서요? 아니, 포함해서 따로따로 주식도 뭐 거의 지금 수익률이 표시는 안 됐지만 1등이 아닐까라고 뭐 그냥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때까지 또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네. 매해누님 역시 대단하신 것 같은데요. 오늘 말씀해 주시기로 했던 골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이 골드라는 게 사실은 안전자산이라는 인식이 굉장히 강한데 위험자산이라는 의견이 더 많다고 들었어요. 이 골드에 대해서 어떤 점들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을까요? 저번 주에 이제 봤을 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을 나눈 가중에서 과연 골드가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단적으로 봤을 때는 이 인플레이션 대에서 해지에 대한 용도로 쓸 수 있느냐 요거에 대한 포인트 때문에 과연 안전자산인가 위험자산인가 이렇게 분류를 좀 애매하게 했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거를 좀 따로 살펴보기로 한 건데 물론 그 김앵커님도 이 금 좋아하시죠? 네, 좋아하죠. 금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앞으로 이제 더 단단한 걸 좋아하시게 되겠지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가 같이 대학교 때 이제 패밀리로 같이 했던 한 10몇 명 중에 형 중에 한 명이 회사를 잘 다니다가 그만뒀어요. 잘 그만두고 이제 개인 사업을 했는데 한 5년 동안 한 20억 정도를 벌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돈을 번 거죠. 네, 그렇네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때 회사 다니고 있을 때니까 형, 나 좀 실적 좀 하게 약정 좀 메꿔줘 이렇게 했더니 그 형이 이제 저한테 이제 4억을 싸줬어요. 4억을 싸줬는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 술자리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형 그럼 나머지 또 뭐해? 그랬더니 골드 바를 사고 있대요. 그런 거 있죠. 골드 바를 사서 자기 그 금고에 넣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주식을 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은 이 원금을 그냥 그 안에 그 어떤 금을 거기 금고에 넣는다고 해서 금 자체가 그 뭐 새끼를 치거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 완전 그냥 돈이 묶이는 건데 이런 걸 하는 투자에 대해서는 차마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왜냐 이미 4억을 싸줬으니까. 일단 말은 할 수 없어도 주식쟁이 입장에서는 좀 굉장히 아쉬운 거예요. 굉장히 아쉬운 점이 많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보자면 이제 금을 단순히 이제 장식용이나 아니면 뭐 선물용 아니면 ETF 상장지수를 이용해서 투자하는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금계 이런 식으로 금 자체를 어떤 장기 투자 자산의 목적으로 보유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제가 좀 말씀드릴 여러 가지 좀 집중적 포인트를 좀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금이라는 게
그러면 이렇게 사고 나서 가격 상승 요인에 어떻게 금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장기적으로 보면 예. 금이 도움이 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까요? 예, 금 자체는 일단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차후에 올라간다 만다 이런 거는 뭐 좀 부차적일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이 본질 가치를 유지하는 거가 어떻게 보면 주 목적이기 때문에 네,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것들은 아마 이제 보자면 이전에 이제 그 형이 한참 금을 살 때 같은 경우는 금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었어요. 또 국제적인 금융시장에서의 좀 위험들이 많이 있었죠. 뭐 2002 이때 뭐 그 뉴욕 사태도 있었고 그리고 2008년도 국제 금융위기도 있었고 예, 그 이후에 나온 뭐 유럽, 스페인 쪽에 재정 위기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예, 그런 쪽에서의 가격 상승이 엄청나게 있다 보니까 엄청난 가격 상승이 일어나면서 이게 마치 이 오버슈팅이 나온 이런 구간까지도 이게 정상적인 가격 레인지 안에 인식이 되는 그러면서 금에 대한 추종자들이 생기는 그런 현상까지 많이 나왔어요. 그 이후로 물론 금가격이 많이 빠졌지만 결국은 이 금 가격을 형성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모든 재화 중 가장 이 투자 심리에 민감한 게 결국 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금 가격에 대한 상방에 대한 힘, 하방에 대한 힘을 이 심리적으로 파악하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금 당장 금 자체에 대해서 뭐 어떤 가격적인 올라가는 면이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기 힘듭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이제부터 그러면 금이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길래 왜 그런가 하는 거를 이제 좀 찾아봐야 돼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 금 자체는 금이라는 것 자체가 뭐 특정한 실질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금 자체가 그냥 어떤 일단 희귀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들이 가진 인지 가치에 의한 가격이 있죠. 어떤 실질 가치가 없는 거예요. 또 현금이라 미래 수익에 대한 권리를 제공하지 않는다라고 지금 비에 나와 있는데 지금 보자면 은행이나 뭐 국채 같이 이 미래 손익에 대해서 확정된 금액을 제시를 하지 않는 상품이라는 거죠. 그냥 그 내가 사서 그 방금 우리 선배처럼 거기 어디 농장이나 어디 안에 넣어두면 그 뭐 1년 후에 꺼내도 그 무게, 10년 후에 꺼내도 그 무게인 거죠. 새끼를 치지 않는 그런 자산이에요. 그리고 이제 경제적 효용 가치가 없다고 나오는데 이 경제적 효용 가치가 없다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여기 앞에서 보시면 금이 이제 전체적인 수요량이 어떻게 되느냐 판단을 보자고 했을 때 일단은 주원리 쪽이 가장 많이 들어가요. 주원리. 그리고 ETF는 금에 대한 이 상장 지수들 그런 거에 투자. 뭐 정부은행 이런 것들은 이제 금을 비축하는 그런 단계인데 한마디로 이 경제적 효용 가치가 없다는 말은 이 소재 산업의 소재로 원자재로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투기적인 성격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좀 강할 수밖에 없는 왜 이 투자 자체가 이미 그 보석류나 ETF, 이 지수를 노린 그 투자이기 때문에 소재 산업에 쓰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으로 뭐냐면 마지막에 이제 D 뭐 해가지고 글로벌 소비동인가 별개로 움직인다라고 나왔어요. 이제 결국은 이게 경기 확장 국면이 있던 아니면 경기 수축 국면에 있던 이 확장 국면과 수축 국면 자체가 금 자체의 가격을 결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그 경기 확장 국면 같은 경우는 당연히 이제 위험 자산인 주식 쪽이 아무래도 사람들이 좀 베팅 강세 선호 흐름이 나오겠죠. 위험 자산에 대해서. 그러다 볼 때 그러면 경기가 확장 국면일 때 오히려 금을 내가 사뒀다가 오히려 경기가 수축될 때 사람들이 안전 자산을 찾기 시작할 때 그때 가격을 이렇게 좀 차익을 실현해서 팔겠다라는 접근은 좀 유효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게 첫 번째고 여기서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역으로 이 그 경기 수축 국면일 때 안전 자산에 대한 실물 가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금을 사서 오히려 경기 확장 국면에서 팔겠다. 이런 것도 또한 그 어떻게 보면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에서 금에 대한 가격 이론인데 가격에 대한 접근 방식인데 그 지금 글로벌 소비 단계가 별개로 움직인다는 요 말에서 결국 그런 식의
예, 가격적인 접근은 맞지 않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지금 아무래도 그래도 금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뭐 거의 굉장히 희귀한 1, 2등을 다투는 그런 수준의 그 광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러면서 지금 뭐 이머지 시장에서 뭐 희귀성도 물론이고 이머징 시장에서 수요도 뭐 줄기차게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금 가격은 이미 어떤 큰 대규모의 그 경제적인 이슈, 그러니까 한마디로 경제 시장에 영향을 빵 주는 악재들이죠. 예, 그런 악재들이 터지지 않는 한 예, 금 가격이 빵 하고 단기적으로 상승하지는 않지만 예, 이런 희귀성과 이머지 시장의 수요에 의해서 예, 장기적으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요인은 분명히 예, 존재합니다. 네, 그러면 금은 이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가격 상승 요인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걸 짚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 금이란 것이 이제 화폐일까 아니면은 원자재일까? 그거에 대한 이제 구분이 좀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이제 매누님 어떻게 정리를 하실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 물론 금 자체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불변의 가치예요. 그쵸? 이제 우리가 그거를 말할 때 피아트 큐런시라고 해가지고 예, 어떻게 보면은 그 전체적인 글로벌 모든 경제 흐름에서 나오는 화폐와 달리 항상 고정 불변의 일정의 가치를 지니는 화폐가 과연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예, 과연 그거를 달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냐? 아니거든요. 예, 왜냐? 미국 정부에서 지네가 원하는 만큼 찍어내는 그런 돈은 당연히 화폐가 가치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그 생산량이나 이런 것들이 좀 고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막 들쑥날쑥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고정적으로 안정된 생산량, 한마디로 안정된 공급이죠. 근데 모든 재화는 수요와 공급인데 과연 이런 그런 측면에서 가장 안정적인 재화를 찾을 때 예, 당연히 금이 먼저 꼽힐 수밖에 없긴 해요. 예. 안정적이다 보니까요. 예, 생산이 안정적이고 다른 어떻게 보면은 뭐 금 자체가 생산이 안정적인 것에 비해서 다른 통화들이 예, 국가가 원하는 듯이 찍어낼 수 있는 그런 재화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금이 그렇다는 거죠. 예, 그런 측면에서 이제 금 가격을 결정하는 건 결국 수요죠. 예, 수요와 모든 재화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이니까 예, 결국은 수요가 뭐 어느 쪽에서 나아주느냐. 예, 그게 포인트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물론 이 수요 자체는 우리가 예측하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결국은 뭐 지금 앞에서 봤듯이 보석 쪽이 좀 많고, 예, 그리고 상장 지수, 금 상장 지수 쪽으로 많고, 나머지들은 이제 좀 또이또이한 수준인데, 결국 투자 포인트가 금에 대한 투자 포인트가 어디로 들어오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 투자 포인트가요? 예, 결국은 근데 그런 점이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거의 웬만한 재화 중에 가장 심리적인 면에 영향을 받는 게 바로 이 금 가격입니다. 네, 그래서 이 총수요라는 측면이 이 심리적인 면과 맞닿아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실 제가 이 자리에서 딱 정의 낼 수는 없어요. 예, 제가 뭐 금만 파는 사람도 아니고 예, 금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예, 금은 좋아하지만 이건 제가 잘 이렇게 말씀을 못 드려요. 예, 못 드리는데 예, 그래서 하지만 이제 키포인트는 그건 거죠. 공급이 안정적이다. 라고 첫 번째 포인트입니다. 화폐냐 원자재냐 측면에서 봤을 때. 예. 그리고 이제 두 번 지금 표를 보자면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의 대부분이 소비재 산업재가 대부분이라는 말이 있어요. 예. 결국은 이 인플레이션 해지 요 분이 가장 어떻게 되면 핵심적인 내용인데 우리가 만약에 예, 그 김앤커가 퇴직 후에 150만 원의 월 예, 연금을 받고 사는 사람이에요. 예, 연금을. 근데 인플레가 일어나가지고 인플레가 일어나면 예, 어떻게 되죠? 그 저 연금의 가치가 떨어지겠죠. 그쵸? 가슴이 아프겠지만. 그렇죠. 물가 상승이 일어나면서 통화 가치가 줄어들다 보니까 나는 고정적으로 150을 받지만 내가 받던 150은 1년 전에는
뭐 가치로 따지면 원래는 한 200 정도 됐었는데 네. 통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150만 원이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금액이 시간이 됐었거든요. 지나면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근데 물론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 고정연금 한마디로 우리가 뭐 그 로또를 받을 때도 그 연금 복권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들 사실 뭐 매달 350씩 받는다 그러지만 과연 20년 후에도 350만 원이 지금의 350만 원이냐? 이런 것들이 과연 다 인플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다고 했을 때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투자자예요. 내가 투자자인데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면은 최종 생산되는 생산재의 가격, 뭐 볼펜이면 볼펜, 마우스의 가격은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인플레가 왔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게 만들어지는 여기에 대한 원자재들이 있죠. 소재나 원자재들의 가격을 당연히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 원자재를 더 투입을 해가지고 더 찍어내려고 한단 말이죠. 그만큼 가격이 올라와 있으니까 많이 팔면 팔수록 이득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소재나 이 원자재 산업재들은 어떻게 보면 인플레이션 해지 역할을 해요. 인플레이션 해지라는 건 이제 인플레이션이 왔을 때 인플레이션에 대한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것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소비 산업재들이 보통 그런 역할을 해요. 근데 그러면 금은 어떻게 생각이 될까죠? 과연 금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아니냐인데 금 같은 경우는 아니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여기서 다시 한번 보자면 지금 김앵커가 10,000원이 있어요. 10,000원이 있는데 1년 후에 이게 9,000원이 될 것 같아요. 결국 인플레가 와서 통화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몇 퍼센트? 10%. 좀 떨어졌네요. 떨어졌죠. 가슴이 아픈데 어차피 그 주식이 반토막 나도 견디시는 분이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잊어주세요. 근데 이 중에 내가 5,000원을 떼가지고 금을 샀어요. 그리고 5,000원을 떼가지고 5,000원은 현금으로 그냥 뒀어요. 여긴 그냥 있는 상태고 여긴 내가 어떤 초이스를 한 거죠. 선택을. 근데 내가 첫 번째로 그냥 둔 5,000원이 똑같이 10%가 떨어져서 4,500원이 돼요. 4,500원이 됐어요. 똑같은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인플레이션 해지를 막아준다는 거는 내가 산 금이 실질 가치가 올라서 5,500원이 되면서 결국 총합은 결국 10,000원이죠. 1년 전에 내가 그냥 현금을 그대로 들고 있었으면은 나의 통화 가치는 10%를 감소했을 텐데 오히려 1년 전에 이 금을 금과 현찰로 나눠서 투자를 했더니 현찰이 하락하는 만큼 금의 실질 가치가 올라가면서 내가 어느 정도 원래 가지고 있던 실질 가치가 보장되는 이런 해지라는 거죠. 근데 지금 이 금 가격이 과연 통화 가치가 떨어지나 해서 금 가격이 올라가느냐? 아니라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금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키포인트입니다. 통화 가치가 떨어진다고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은 아니다. 라는 거죠. 오르진 않는다.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보자면 여기 딱 써 있네요. 소비자 물가 지수와 마이너스 34%의 상관관계. 이게 뭔가요? 결국 뭐냐? 소비자 지수가 올라간다는 거는 뭐죠? 물가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 물가가 올라가면 통화 가치는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죠. 통화 가치는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내려간 거예요. 근데 음의 상관관계인 거죠. 음의 상관관계.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지수가 물가가 올라가는데 금 가격은 어떻게 된다고요? 반대로 간다는 거죠. 근데 반대로 금 가격이 떨어지면은 그 말은 결국 떨어지는 통화 가치와 금 가격도 같이 떨어져 버린 거예요. 결국은 내가 5,000원 나눠서 샀는데 이거는 4,500원이 됐는데 이게 5,500원이 되지는 못할 망정 5,300원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한 4,700원, 4,800원 떨어져 버린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결국 이런 음의 소비자 물가지수의 음의 상관계를 보인다는 것은 금이 결국 이 원자재 측면에서도 원자재가 어느 정도 아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화폐로 볼 수 있냐? 그것도 아니다. 라는 거죠. 결론 자체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이 아니다라는 게 결국 키포인트입니다.
예, 여기 이렇게 해서 한번 보시면 네네. 이 달러에 기준해서 네. 이 여기 주황색이 이제 금의 생산량이에요. 네. 금의 생산량이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적인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 있고, 예, 요것은 공급이 안정적이란 이제 요 내용과 이제 일맥상통하는 건데, 예, 결론 자체를 쭉 내려왔을 때 네네네. 우리가 내려야 될 결론은 금은 과연 화폐냐, 네. 원자재라는 측면에서 네. 예, 불변의 가치를 제공하지만 네. 예, 다른 통화에 상대적으로 봐서는 네네. 예, 이 통화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원자재처럼 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을 하느냐? 그것도 그것도 아니라는 아니네요. 거죠. 네네. 예, 결국 화폐냐 원자재냐 싸움은 어떻게 보면은 이미 우리가 가장 큰 한 뭐 이전부터 예전부터 네. 우리가 뭐 그 영화를 보면은 네. 예, 금가락지를 쌓기 위해 찾기 위해 예, 뭐 절대반지를 찾고 막 난리가 네네. 나죠. 네네. 예, 그 호빗도 나오고 예, 네네. 오크 나오고 난리가 나는데 예, 그때 당시에 했었던 화폐의 역할은 그때 당시 끝났고 지금으로서는 화폐도 원자재도 아니라고 볼 수 있는 둘 다 거죠. 아닌 애매한 상태인 건가요? 그쵸. 그러면요. 예,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정리를 하자면 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화폐도 아니고 원자재도 아니고 또 게다가 인플레이션에 대한 해지 수단도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무래도 금이 점점 얘기를 들어볼수록 이제 안전 수단이 되지는 좀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금을 봤을 때 안전 자산과 위험 자산 카테고리적으로 봤을 때 확실히 위험 자산이라고 분류를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죠. 물론 이제 네. 이게 둘 중에 하나를 뭐 1, 0 우리 흑백으로 정해가지고 네. 둘 중에 하나를 무조건 해야 된다. 네. 이러면 당연히 안전자산을 해야 돼요. 그래요. 예. 네네. 왜? 그냥 내가 농장에 넣어놔도 그 실질 가치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네, 물론 네. 그 실질 가치는 희귀성으로 의한 사람들 눈에 인지 가치지만 그래도 금이 가지는 그 가치 자체가 없어지진 않으니까요. 없어지진 않으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이긴 하지만 네, 그래서 카테고리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어요. 좀 안전하지 않은 안전자산으로 이제 제목을 이렇게 달아봤는데 네네. 사실 뒤에 나올 내용들이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네. 그리고 좀 경영학적이고 경제학적인 이런 예, 면들이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사실 요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대학교 이 논문을 써도 되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이. 예. 네. 그리고 강의 발표자들로도 굉장히 좀 좋은 자료인데 네. 그냥 힘들게 구했어요. 힘들게 구했다기보다 네. 그냥 힘들게 좀 짜맞췄어요. 이거를 예, 이 내용 스토리를 완성하느라고 네, 네. 예, 내용이 어려운 게 아니라 네. 스토리를 어떤 식으로 가져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네. 예, 일요일 하루 꼬박 들어간 작품이라는 작품인데 네, 예, 천천히 한번 살펴보야죠. 네. 자, 지금 처음에 이제 금은 안전하지 않은 안전자산이다 하고 나왔는데 네, 네. 자, 지금 보자면 이 금 가격과 네. 이제 금 본위제라 그러죠. 이제 네. 브렌튼 우드 체제가 예, 깨어지면서 금 본위제가 깨어진 예, 결국 이제 달러를 찍어낼 때 어느 정도의 일정 비율을 온스당 해서 네. 어느 정도 비율을 맞췄던 이런 체제가 네. 그리고 무역 적자가 심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걸 유지할 수가 없어가지고 네, 네. 결국 이 닉슨인가요? 예, 그분이 이제 브렌튼 우드 체제를 예, 파기를 시켜요. 그러면서 네. 그 다음부터는 금이 없어도 무한정 달러를 찍어낼 수 있게끔. 네, 네. 근데 그 전에는 이 금 가격과 달러가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보였어요. 네. 물론 첫 해는 없으셨지만 네. 예, 달러 같은 경우는 네. 안전자산일까요? 위험자산일까요?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이죠. 네, 모니터링을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결국 그 금 본위제가 유지될 때는 네,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이 같이 움직였어요. 같이 움직였는데 네, 네. 문제가 뭐냐면 금 본위제가 깨지고 나서는 이 상관관계가 네. 마이너스 34%가 나와요. 음. 네. 이 전에는 0.8, 0.9 정도의 네, 이 네. 상관관계가 있었다면 네. 지금 마이너스 0.3 정도가 잡히고 있는 거예요. 0.35 정도가. 네, 예, 네. 이 말은 아까 결국 이 소비자 물가 지수와 네. 예, 역의 상관관계를 이런 보이는 이런 흐름과 비슷하다는 거죠. 네, 예. 네. 그렇네요.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네, 네. 달러는 안전자산이라며. 네, 네. 근데 달러가 떨어지는데 네. 상관계가 이렇다는 건 네. 금 가격은 오른다는 건데, 네, 네, 네. 예, 방금 전에는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 네, 예, 네. 달러의 가치가 떨어지면은 네, 네. 상대적으로
금 가격이 올라줘야 네, 예, 네. 이게 5,000원이 4,500원이 됐을 때 예. 자, 5,000원이 이제 이런 측면에서 요 구조에서 보자면 네. 이제 우리가 5,000원이 4,500원이 됐을 때 네, 네. 나머지 현찰에 그 금에 투자한 5,000원이 네, 네. 5,500원이 되면 이제 이게 똑같이 10,000원이 되면서 네, 네. 예, 인플레이션 해지를 발휘하는 거죠. 예, 네. 발휘하는 건데 그 전에는 분명히 앞장에서 제가 분명히 5분도 예. 되기 전에 아니라고 하셨는데. 그렇죠. 네. 예, 제가 반대라 그랬죠. 예, 네, 반대라고 말했는데 지금은 달러와 유로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네. 브렌튼 우주 체제가 깨지는 부터. 방금 저희는 네.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 아니라고 했잖아. 네, 예. 그렇죠. 그렇게 질문을 분명히 하실 수 있죠. 네, 네. 예. 근데 이때까지의 상관 계수들, 요 달러와 네. 요거의 상관 계수를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반대 포지션이 나오는 위험 자산이 예, 마치 안전 자산처럼 안전 자산과 같은 역할을 하는 이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네, 네. 중요한 키포인트가 있어요. 가장 여기 이제 이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큰 키포인트나 가장 키포인트가 뭐냐면 네. 지금 이제 상관관계를 생각을 한다면 예, 근데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진 않죠. 예, 보통 이제 뭐 정의 상관관계가 0.8이나 예, 0.9 정도, 네. 예, 9 정도가 이제 일반적인 정의 상관관계 상관계수가 높다는 거고 네. 아니면은 마이너스겠죠. 예,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상관계수가 굉장히 낮아요. 그렇게 높지 네. 않은 수준에서의 예, 역의 관계다라는 게 첫 번째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상대적인 인플레이션, 예, 달러가 떨어지는 만큼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네. 금 가격이 약간 올라줄 수 있다라는 것까지는 인지는 할 수 있겠죠. 예, 그 전까지는. 근데 여기서 가장 키포인트는 뭐냐면 네, 네.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되는 네. 이 US 달러, 달러. 예, 네. US 달러와 예, 안전하다고 생각되어졌던 네. 금이 이 네, 골드가 예, 반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네, 그렇네요. 다른 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네. 근데 이거의 차트를 나중에 살펴보면 알겠지만 네. 예, 이 금이 오히려 지금 이제 아까 우리가 달러 인덱스를 잠깐 살펴봤죠? 네, 예, 네. 살펴봤는데 달러 인덱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저희 회원님들이 밤에 오후 3시 장이 끝나면 네. 제가 차트를 돌려놓는데 이제 유로 차트를 띄워놓고 유로 차트를 좀 잘게 띄워놓고 나머지 하나를 크게 해가지고 달러 인덱스를 띄워놔요. 네, 네, 네. 네, 근데 유로와 유로 FX와 달러 인덱스가 정확히 거의 99%, 한 90% 이상으로 반대로 움직입니다. 네, 네. 예,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이는데, 예,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한 번 더 내려보자면, 결국은 이 달러의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이런 흐름들이 네, 네. 예, 유로에서 나타나는데, 유로는 지금 당연히 딱 분위기상 봐도 안전자산이 아니겠죠? 네, 예, 위험자산이겠죠? 네. 예. 그러면 스위스 프랑도 당연히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이죠. 그렇죠. 네. 스위스 프랑은. 예. 이 유로 같은 경우는 위험자산, 대표적 위험자산이에요. 그 네, 네. S&P 우리 주식시장 있죠? 미국. 네, 네, 예, 그런 것처럼 이렇게 대표적인 위험자산인데 문제는 이 골드가 네. 다른 이 위험자산인 로컬 통화들과 네. 굉장히 흡사한 상관관계를 움직인다는 게 키포인트예요. 네, 네. 예, 문제는 이 금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면서 네, 아까는 너 그 인플레이션의 해지 수단이 아니라며 네, 네. 그런데 상대적으로 조금의 상관관계를 보이면서 예, 반대적으로 움직이는 나타나는 흐름은 그거는 상대적인 흐름에 의해서 어느 정도 부분이고 네. 그게 키포인트가 아니라 네, 네. 금 가격과 US 달러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위험 자산과 금 가격이 위험 자산처럼 움직인다는 게 키포인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네. 이 금은 안전 자산이지만 네. 위험 자산의 이 움직임과 괴를 좀 같이 하는 네. 예, 달러와 반대로 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네. 안전하지 않은 안전 자산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럼 금은 정말 안전자산이냐 위험자산이냐 그 싸움이 구도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전문가님께서는 이 금에 대해서 안전자산, 위험자산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 싸움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방향을 조금 예. 정리를 해보면 좋으실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사실 뭐
우리가 첫 번째도 봤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100 자체가 지금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싸움인데 네네. 그 중에 뭐 몇 퍼센트가 더 유입이 돼요. 신규로 유입이 된다고 해도 그거 자체가 다시 100이 되면서 결국 그 중에서 어느 쪽으로의 싸움이냐, 위험자산이 네. 안전 싸움이냐, 이런 식의 싸움인데 결국은 이거는 이전부터 이어진 끊임없는 싸움이에요. 지금 제 여동생 같은 경우는 제가 이런 업종에 발을 담근 지 몇 년이 됐지만 네네. 저희 식구들은 한 번도 돈 한 푼도 저한테 약정을 해준 적이 없어요. 네. 그거는 당연히 주식이란 위험해. 네. 선물은 안 돼. 왜? 이미 외삼촌이 한번 집안을 크게 말아먹기 때문에 또 나오셨네요. 외삼촌 이야기. 그런 데 네. 대해서 좀 네네. 불신이 있는 거죠. 네네. 그리고 뭐 지금 김앵커님도 증권 방송을 하고 있지만 네. 딱 보다 보니까 이거 아닌 것 같아 하고 네. 증권을 아예 주식을 손에 안 댈 수도 있잖아요. 네, 그런 네. 것처럼 결국은 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싸움이 네. 그 태초 때부터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네. 토끼를 사냥하러 갈 것이냐, 네. 아니면 호랑이를 사냥하러 갈 것이냐. 결국 그것도 위험자산과 안전자산 싸움이죠. 네, 네. 그럼으로써 내가 그 호랑이의 어금니를 목걸이 함으로써 네. 나의 힘을 보여줄 수 있는데 네, 결국 그러다가 내가 팔이 하나 잘리면 네. 어떻게 해요? 그렇으면 잃는 거죠. 잃는 거죠. 그러면 다음번에 토끼도 못 잡을 수 있는데 네. 결국은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싸움은 이제부터 인류가 난 이후부터 네.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고 네. 이 이어진 싸움의 일련의 속성상에서 네. 우리가 금을 과연 이 장기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봐야 될 것이냐 아니면 네, 네. 그냥 브로치나 하고 네, 네. 보석으로 쓸 것이냐. 김앵커처럼 그렇게 할 것이냐 뭐, 집에 바둥바둥 쌓아둘 것이냐 네, 뭐 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직은 결정나지 않았죠. 왜? 금이 네. 가장 심리에 민감한 자산이라고 그랬죠. 네, 네, 네. 결국 그 말은 금에 투자하는 이 투자자들 자체도 굉장히 이거를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네, 네. 그거에 의해서 가격을 어느 정도 내가 흥정을 봐야 되는지 이런 네, 것들이 네. 굉장히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건데, 네, 네. 지금 이제 뭐 이 차트를 한번 보자면, 네. 이 차트를 봤을 때, 이렇게 나오네요. 지금 이제 달러 인덱스와 네. 결국 유로화가 이렇게 반대되는 모습이 나오죠. 네, 네, 네. 전체적으로 시장 자체가 형성되는 그림들이 있어요. 물론 지금 이게 작게 보여가지고 요게 지금 미국 S&P고 네. 이렇게 되면은 요 반대로 움직인 거는 뭐 미 국채겠고 네. 다른 것들은 뭐 좀 찾아봐야 알겠지만 네. 다른 거 찾아봐야 알겠지만 지금 봤을 때 이제 이렇게 금가에 나오죠. 네, 새 그게 나오는데 아까에도 말씀드린 아마 그런 모습이에요. 결국은 이 금과 유로와 네. 달러. 네. 하지만 달러와 반대로 움직이는 이 유로의 흐름을 네. 금이 쫓아가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서로 반대되는 거를. 근데 네. 여기는 동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네. 물론 상관계수가 있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이렇게 밀접하지는 딱 밀접하게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앞서서 일단은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봤을 땐 네, 네. 결국은 금이라는 거는 시장 참여자들의 이 심리에 가장 민감한 거고 네. 그래서 이걸 내가 어떻게 투자하냐는 네. 철저하게 개인 성향인 거죠. 네. 금을 저희 학교 선배처럼 네. 사가지고 그 금고에 박아둘 수도 있고 네, 아니면 김앵커처럼 자기 어디에 그냥 옷걸이 형태 귀걸이 형태로 쌓아둘 수도 있고 네, 네. 저처럼 아예 안 할 수도 있고 네, 네. 뭐 주식을 한다는 거죠. 더 위험한 공격적으로 붙일 수 있는 거고요. 호랑이를 잡으러 다니시죠? 선물 옵션까지 하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그 호랑이를 잡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네, 네. 일단 뭐 저 같은 경우는 은행 이자나 네. 그런 것들은 뭐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네, 네. 아무래도 요즘 낮은 추세니까요. 그렇죠. 뭐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네. 동결되어 있고. 그 예금 같은 경우는 거기에 그냥 안전금고 하기 위해서 그 금고를 하나 대여금고 있죠 안에. 네, 네. 그걸 하기 위해서 하는 거지. 거기에 네. 거기에 거의 가치를 두지 않고 계시네요. 거기에 뭐 호랑이 뼈를 하나 이렇게 넣어두고 그러는데 네. 그래서 잘 안 해요. 저는 잘 안 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우리가 투자를 할 때 투자 무슨 권유 희망서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네. HTS 까셨어요? 네. 뭐 어느 증권사에서 하셨어요? 말해도 되나요? 뭐 상관 있나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알겠습니다. 할 때 이렇게 쓰잖아요. 뭐 네, 이렇게 네. 투자 위험은 어느 정도 고지 받았는가. 네, 네, 네. 그리고 내가 뭐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하는가. 뭐 시장
일반적인 수준, 네. 초과 수준 아니면 공격적으로 밀어붙인 수준, 또 파생 상품의 투자를 네. 뭐 그거 어떻게 할 것인가 나오는데 네. 네, 저는 뭐 딱 필요 없어요. 그냥 무조건 제일 위에 거예요. 예, 가장 공격적으로 가장 네. 많이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뭐 다 알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다 하는데 네, 사실 그렇게 투자는 안 하죠. 실제 하더라도 네. 하더라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결국은 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싸움이 네. 예, 단순히 금만 놓고도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네, 우리가 네. 가진 주식을 하면서도 짤짤이주 종목들을 네. 예, 내가 거기서 할 것이냐 아니면 가치 우량주를 할 것이냐도 네. 결국 그 똑같은 주식이란 위험자산 안에서의 또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선호도 차이에서 의해서 결정되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금 자체도 마찬가지요. 네, 네. 금 자체도 내가 금을 보석으로 투자를 할 것이냐 네, 네. 보수적인 관점에서 아니면 금을 내가 사서 무슨 산업재로 쓸 것이냐 네. 아주 더 보수적인 거죠. 네. 아니면 금의 상장지수 네. 에 사가지고 내가 상장지수로 매매를 네. 할 것이냐 이러면 금 자체도 좀 더 공격적으로 밀어붙이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금이라는 재화 자체를 놨을 때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측면에서의 싸움은 네. 어느 정도 계속 일어나는데 우리가 금이라는 걸 단순하게 한 품목으로 잡았을 때는 네. 금에 대한 투자는 네. 그 내에서도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게 네.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결론일 것 같아요. 금에 네. 대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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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정리를 해보자면 금을 가지고 이거는 변하지 않는 안전자산이다. 이렇게 맹신하는 것은 좀 위험할 것 같고 또 위험자산이다라고 또 아예 분류를 하는 것도 안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의 성향에 따라서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결정할 문제라고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금은 투자자의 심리에 대해서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 종목이라는 것을 알아봤는데요. 지금 회복적인 글로벌 경기 속에서 너무 과감하게 금을 맹신하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지 않을까. 아무래도 비싼 보험이다 보니까 이 투자하시는 분들께서 신중하게 고려하셔야 될 부분인 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모든 투자는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의 싸움이라는 그런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는데요. 저 매누님, 예. 매는 전문가님, 예. 그러면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이런 싸움 속에서 아무래도 양적 완화라는 측면을 조금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네네. 저번 어떻게 보십니까? 주에도 네네. 사실 좀 어느 정도 살펴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흐름 자체가 네. 이제 안전자산, 위험자산, 그 중간에 어중간한 금,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양적 완화 이런 식으로 네네. 살펴보는 게 나을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래서 이제 금을 좀 먼저 넣었어요. 금을 네. 넣었었는데 결론적인 거는 사실 양적 완화 자체는 중요하지 않아요. 네네. 예, 양적 완화에 물론 집행에 대한 개요. 지금 뭐 1차, 2차 나오고 3차 나오면서 그리고 현재 이제 양적 완화를 줄이는 이 소규모 테이퍼링을 하고 있죠. 네. 근데 지금 시장에서 많이 어차피 내용이 나왔어요. 예, 네. 여러분들도 워낙 많이 아시고 예, 저도 많이 시장에서 그 방송에서 떠들었고 네네. 예, 그리고 뭐 내용 자체가 지금 중요한 건 이미 거의 끝났다고 봐요. 이 어떤 기조 자체가 나왔고 네. 중요한 결론을 여기서 하나만 중간 결론으로 하나 보자면 네. 양적 완화가 집행이 되면서 미국 증시가 호황을 받고 네. 뭐 벨기에 나머지 뭐 브라질 이런 데들 몇몇 국가 안 좋았던 몇몇 국가를 제외하면 제외하면 베트남을 비롯한 나머지 국가들이 증시가 거의 뭐 2배 가까이 뛰었어요. 굉장히 네. 우상향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보였는데 네. 양적 완화가 집행이 됨에도 불구하고 네. 우리나라 증시는 영향을 받지 부응을 받지 못했다. 네. 과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유럽 쪽의 양적 완화인 집행이 될 때 네. 과연 2011년처럼 유로가 이 자기 자산 가치가 낮아지지만 네. 자산 가치가 고정적이거나 자산 네. 가치가 올라갈 수 있을 거라 여겨지는 쪽으로 네. 유로가
그쪽에 투자가 되는 이런 네.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네, 네. 과연 미국의 양적 완화에도 우리나라 지수가 살지 못했는데 네. 예, 지금 좀 있으면은 시행이 될 유럽 쪽의 양적 완화로 인해 네, 네. 유로 캐리 트레이드를 통해 네. 우리나라 지수가 과연 살 것인가 이게 포인트예요. 첫 번째는 네, 네. 예, 네. 지금 미국이 했던 내용들은 이미 국내에 네. 선 반영이 다 됐어요. 그래서 별로 크게 의미가 없어요. 네. 두 번째는 뭐냐면 출구 전략. 출구 전략 그거는 미국의 출구 전략이에요. 네. 예, 얘네들 어떻게 하겠다는 건데 네, 의미 네. 없어요. 네, 네. 어차피 결론적으로 이미 어느 정도 다 난기를 보였고 네, 그 증시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되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이제 그래서 이 결론이 여기 있네요. 결론이 뭐냐면 우리가 이제 그 김양커님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예. 이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첫 번째 시간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네. 이어지고 있죠. 예. 금 또한 그런 카테고리에서 봤던 거고. 네. 그래서 과연 이 양적 완화에 대한 이 흐름 자체가 우리가 방금 봤던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의 흐름 네. 속에서 어느 쪽으로 베팅 선호 흐름을 네, 네. 보여주느냐 네, 네. 하는 게 포인트예요. 네. 예, 지금은 그렇기 때문에 이 양적 완화가 되면서 네. 예, 일단 미국이 많이 이제 금리를 낮췄죠. 양적 완화가 네. 이제 이자율이 낮아지는 이런 효과가 나오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돈을 많이 풀면서 통화 가치가 떨어졌어요. 네. 근데 이제 양적 완화의 따른이라기보다 양적 완화를 이제 축소시키는 거죠. 축소시키는 거. 네. 예. 지금 이제 12월 말 정도로 예상된 양적 완화 테이퍼링에 대한 종료죠. 네. 예, 이 종료가 시기가 올 때 과연 어떤 흐름이 나타날 거냐는 건데 결국 이 낮아진 달러 가치를 재차 이 올리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네. 결국 미국 쪽에서 이자율을 올리거나 네. 예, 아니면 뭐 달러를 이제 그 매각한 채권이죠. 네. 이제 매각한 자산이라 그러는데 채권을 매각하면서 네. 시중에 돈을 풀었어요. 네. 근데 하지만 지금 이제 다시 매각을 하는 게 아니라 예, 지들이 돈을 이걸 사는 거죠. 예, 네. 지들이 돈을 다시 주고 예, 이거를 이제 상환을 받으면서 예, 돈을 정부 쪽으로 다시 쟁여둔 예, 이런 흐름이 나올 텐데 이렇게 되면은 당연히 예, 통화량 네. 모든 이 재화는 예, 수요와 공급인데 네. 예, 이게 공급이죠. 서플라이와 디맨드인데 네. 이 공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가는 뭐에 달러에 네. 예, 네. US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는 예, 그런 효과가 나올 거기 때문에 이 당연히 달러는 예, 당연히 위험 자산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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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안전자산. 아니요. 예. 왜 유도신문화 저 알고 있습니다. 네. 예, 안전자산이죠. 안전자산이죠? 예. 네. 이 안전자산에 대한 가격이 올라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강세 흐름을 보일 수 있다 보니까 그럼 당연히 지금의 현재 주식에 대해서 아주 좋았던 이런 흐름들이 네. 예, 안전자산인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면서 예, 안전자산, 위험자산들이 좀 이제 기세를 좀 꺾일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네. 볼 수 있고 당연히 위험자산이 반대에 있는 네. 이 유로도 물론 안 네. 좋은 모양이 나올 수 있겠죠. 그렇게 되다 보면은 우리나라도 사실 별반 좋은 일 건 없어요. 예. 네. 네. 왜 그러냐면 이제 미국 쪽에서 달러의 가치를 올려버리면 네. 네. 결국 우리나라 달러의 그 원화의 가치를 올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전세자금 이런 것들을 많이 한다고 네. 그 서민 전세자금 대출 담보율을 조금 넉넉하게 잡으면서 굉장히 많이 대출을 해줬는데 네. 여기서 하반기에 미국이 금리를 올린다. 그럼 우리나라도 금리 따라 올리면 네. 예. 이러면 이제 수많은 전세 대출을 해줬던 금액들은 네. 어떻게 보면 이거는 완전 지금 그 뉴 뉴트럴이라고 그러죠? 제가 이 발음이 뭔지를 네. 근데 뉴 뉴트럴이라고 그러는데 네. 예, 결국은 경기 확장 국면임에도 불구하고 네. 예, GDP 대비해서 근로소득이 예, 낮아지는 현상. 분명히 경기 확장 국면인데 이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데 이 결국은 미국 쪽에서 금리를 인상해버리고 우리나라까지 인상을 해버리면 안 그래도 이 뉴 뉴트럴한 이런 상황에서 네. 이 근로소득의 비중이 실질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보면은 은행 쪽으로 그러니까 은행 이자로 더 많이 지급이 되면서 네. 이 실질 가처분 소득이 더 낮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될 때는 이 돈이 없는데 네, 없는 네. 돈을 내 가지고 주식 투자나 네. 막 이런 거 막 지르고 훔쳐가고 쓸 수는 없겠죠. 저희 네. 외삼촌처럼. 네, 그러다 보니까 예. 예, 그때는 좀 돈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네. 이 테이퍼링을 양적 완화를 이제 할 때 예, 양적 완화를
이제 해보면 그런 흐름들이 네. 결국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쪽으로 흐르면서 네. 예, 그런 쪽의 흐름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예, 이 마지막 네, 네. 정리가 아닌 정리였습니다. 네, 양적 완화의 골자에 대해서 미리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네, 오늘 금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서 플러스해서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해서도 그 골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대박스타는 이렇게 금 정리와 함께 다음 시간에 하게 될 양적 완화에 대해서 얘기를 미리 한번 해봤는데요. 저번 시간에도 그렇고 이번 시간에도 그렇고 이어지는 논조가 아무래도 위험 자산과 안전 자산 그 둘의 싸움에 대해서 어떻게 균형을 맞춰 나갈지 그게 관건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양적 완화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리치맷 대박스타였습니다.